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업 경영과 회계 시간입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 이제 오프라인 강의로 잠깐 했었는데 책이 구비가 안 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죠? 네. 대략적인 내용을 이제 두서없이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제 책을 다 구비하기로 약속하셨으니까 책을 좀 빠르게 훑겠습니다. 앞부분에 이미 설명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을 안 보고 그냥 넘어가기도 좀 그러니까 빠르게 좀 훑으면서 넘어갈게요. 자, 6페이지에 보면 회계의 개념과 기능도 있죠. 그죠? 회계가 어떤 것인지 이미 다 설명드렸습니다. 과거 경제적 거래나 사건의 결과를 가지고 이해관계자들이 정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그거를 회계라고 표현한다 했다. 그때 이제 기능은 우리 지난 시간 마지막에 했던 것 같아요. 자원의 효율적 배분 기능, 회계의 의의라고도 표현한다 그랬죠. 그리고 수탁 책임 보호 기능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고 6페이지에 보시면 저 밑에 관리회계와 재무회계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관리회계와 재무회계에 대해서도 특징, 차이점에 대해서 이미 다 설명을 드렸었어요. 외부 정보 이용자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회계를 우리는 재무회계라고 표현했었고, 관리회계는 이제 내부 정보 이용자, 경영자의 학문적으로 국한시켜놨다 그랬죠. 니즈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회계를 우리는 관리회계라고 표현했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이라고 갭 있죠. 그죠? 우리나라에서 쓰는 회계원칙이라고 해서 K자를 붙여서 K갭, US갭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저 밑에 보면 뭐 외부 감사제도 이런 게 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시면 요거는 설명을 안 드렸던 것 같아요. 8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보충 설명에 IFRS 있죠. 우리나라에서 쓴다 그래서 K자를 붙여서 KIFRS. 그걸 뭐 번역했을 때는 한국에서 채택한 한국채택 국제 기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 그리고 K갭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설명 안 드렸었는데 괄호 3번에 중소기업 회계 처리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건 어떤 거냐면 자, 현재 우리나라에 이제 IFRS 그리고 K갭 두 가지가 양립이 되어 있죠. 그죠? IFRS는 이제 상장금융기관 2011년에 도입돼가지고 잘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글자가 상장금융기관 의무 도입됐죠. 그죠? 나머지 95% 이상의 비상장은 이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쓴다고. 그때 이 일반 기업 회계 기준 하부에 중소기업 회계 처리 특례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글자가 잘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간단히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은 회계처리를 전문적으로 할 그런 전문 인력이 아무래도 부족하지 않겠느냐. 아무래도 부족하니까 회계처리 중에 좀 복잡거나 이런 거는 좀 생략해버리자. 생략해버리고 간단하게 회계처리를 하도록 하자. 이게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입니다.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그래서 일선 중소기업의 회계 담당자들을 보면 회계보다는 세법에 조금 더 치중되고 세법에 조금 더 중점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 업무를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게 그 이유가 회계에 비해서 세법이 더 중요하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회계도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 로직이 있는데 그 중에서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특례를 적용받고 있어서 간편하게 해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세법에 조금 더 중점을 갖고 치중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무튼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라는 것은 K갭에 있는 거다. 국제 기준은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이런 게 없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시니까 회계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인식과 측정이라고 되어 있죠. 인식과 측정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분계를 한 차원 고차원적인 표현으로 인식과 측정 과정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나중에 우리 거래의 판례요소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분계를 어떻게 끊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기록이라고 되어 있죠. 기록을 잘 해야 되겠죠. 분류도 잘 해야 되겠죠. 분류는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겁니까? 그 회사 특성에 맞게끔 하는 겁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이렇게 세 분류를 해가지고 관리하는 게 조금 더 낫다, 편하다. 그런 거는 좀 세세하게 분류를 해가지고 계정 과목을 여러 개를 잡아가지고 관리를 하면 되겠죠. 그런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항목들이 있다고. 이런 거는 통합해가지고 관리를 해도 되겠죠. 중요성, 그 기준에 따라가지고 세세하게 분류를 하느냐, 아니면 뭉뚱그려서 관리를 하느냐 그런 차이가 있다더라. 그리고 왜 요약도 잘해야 되겠고 해석도 잘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해석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회계 기준에 대해서. 그러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전문가의 조력을 구해야 한다. 라는 표현도 기업의 회계 기준서에 있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회계의 순환 과정이라고 그런 말이 있죠. 회계의 순환 과정도 제가 이미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업의 일련의 경제적인 거래나 사건을 가지고 우리는 분계라는 걸 끊어가지고 장부를 작성한다 이랬었어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떠올려보세요. 그 장부를 작성할 때 주요 장부 두 가지, 분계장과 총계정원장 기억나시죠? 이걸 가지고 우리는 시산표라는 걸 작성한다더라. 그 시산표에 수정전 시산표와 수정 후 시산표가 있다고 말씀드렸다. 아무튼 간에 시산표를 작성하고 나면 거기서 손익계정만 갖고 와가지고 손익계산서, 자산부채 자본계정을 갖고 와가지고 재무상태표, 그죠? 그리고 자본매도표, 현금흐표, 주소 이렇게 해서 재무제표를 세팅하게 된다더라. 이런 일련의 과정을 그냥 우리는 회계의 순환 과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그죠? 자, 12페이지에 보시면 재무제표 의의와 종류 잠깐 보고 계세요. 자, 12페이지에 재무제표의 의의와 종류 되어 있죠. 다 설명했었습니다. 재무상태표, 보관손익계산, 재무상태표 과거에 우리 대차대조표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리고 자본변동표, 현금흐표, 그리고 주석이라는 게 있다더라. 14페이지에 이제 재무상태표의 이해를 있죠. 여기서부터 조금만 살펴보시죠. 우리 지난 시간에 PPT 자료를 가지고 재무상태표 구성 요소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죠? 재무상태표 용어가 대차대조표에서 재무상태표로 바뀌었지만 아직도 약자로는 밸런스 시트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쓸 겁니다. 재무상태표는 밸런스 시트. 재무상태표 이렇게 구성이 되죠. 그죠?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그죠? 자, 그리고 손익계산서,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씁니다. 자, 손익계산서는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이 되죠. 그죠?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만 떠올려볼게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다고. 그러면 이익이 났다고 플러스로 가정을 해보죠. 이익이 났다고. 이 이익은 누구 돈이라고 했어요? 제 돈이라고 그랬죠? 이 이익이 내 돈으로 흘러 들어간다.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는 이 손익이 자본과 연계되어 있다. 이렇게 같이 연동되어서 돌아간다더라. 자, 그때 재무상태표에 이해해가지고 동그라미 1번에 자산, 2번에 부채, 3번에 자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산, 부채, 자본의 정의에 대해서 조금 공부하겠습니다. 그래도 회계 공부를 하는데 자산, 부채, 자본의 정의 정도는 그죠? 암기를 하시는 게 아주 좋지 않겠나 싶어요. 자, 자산은 이렇게 됩니다. 과거, 현재, 미래. 자, 자산의 정의입니다. 자산. 자, 자산의 정의는 이렇게 됩니다. 과거 경제적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경제적 거래나 사건이 뭔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과거 경제적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통제한다는 말이 포인트입니다. 통제. 현재 통제한다는 말이 포인트예요. 통제. 현재 통제하고 있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에 유입이 기대되는 자원, 이걸 자산이라고 합니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과거 경제적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통제하고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에 유입이 기대되는 자원, 이걸 자산이라고 한다고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돈을 주고 기계장치 1000만원짜리를 하나 사왔다, 그 얘기예요. 기계장치 1000만원. 자, 돈을 주고 기계장치를 사왔다는 과거 경제적 거래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통제, 그 기계장치는 제 거예요. 남이 손을 못 대게 제가 통제를 하는 거예요. 제 거라고. 그게 통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 경제적 효익에 유입이 기대되는 자원, 미래 경제적 효익이 뭐냐면 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돈이 들어올 거라고 기대되는 자원. 돈이 어떻게 들어오는데 이 기계장치 1000만원짜리 하나 삼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회사 직원 3명을 정리할 수 있어요. 인건비가 줄어들겠죠. 그것도 반대로 얘기하면 돈이 들어오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죠? 그래서 기계장치 1000만원짜리를 샀을 때 자산의 정의에 부합하기 때문에 기계장치라는 자산으로 다는 거다. 다시 돌려 얘기하면 장부에 괜히 쓰잘데기 없이 사가지고 돈만 들어가는 기계장치 사는데 든 비용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자산 계정으로 잡는다, 그 얘기예요.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기 때문에. 됐죠? 자, 부채 보겠습니다.
부채의 정의는 이렇게 됩니다. 또 과거, 현재, 미래. 과거 경제적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미래의 경제적 효익에 요번엔 반대 유출이 기대되는 현재 의무라는 말이 포인트예요. 의무. 다시 과거 경제적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출이 기대되는 현재 의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물건을 1,000만 원치 사왔습니다. 사오면서 외상거래를 했어요. 외상거래. 과거 경제적 거래나 사건의 결과 물건이 들어왔다고. 물건이 들어왔어요. 됐죠?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출. 돈이라고 그랬죠? 돈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대. 그게 무슨 말인데? 나중에 물건 대금 1,000만 원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현재 의무. 그 돈을 안 주면 그 사람이 저를 상대로 소송을 걸겠죠. 의무가 생긴다 그 얘기예요. 법적 의무가. 이런 거 우리는 부채라고 얘기한다. 다시. 물건을 사왔는데 외상으로 사오고 돈을 아직 안 주고 있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입 채무라고 표현하죠. 매입 채무 혹은 외상 매입 이렇게. 그죠? 네, 그게 부채의 개정과입니다. 부채의 정의가 그렇기 때문이다. 마지막 자본의 정의는 어떻게 되는데? 자본의 정의는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걸 우리는 자본이라고 표현한다. 아니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차변의 자산이고 대변의 부채 자본 합계액이면 이 자본 계산을 하면 자산에서 부채 빼면 자본 아닙니까? 당연한 건데 뭘 이거 정의라고. 기업액의 기준서에서 자본의 정의는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자본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큰 영향을 미치냐면 자본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형태로 계산을 하지 자본은 자체 측정이나 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 자본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여 지분으로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정의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됐죠? 됐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이제 포괄손익계산서가 나옵니다. 포괄손익계산서 나오니까 이왕 정의에 대해서 공부한 김에 수익 비용도 한번 정의에 대해서 공부해보죠. 큼직큼직하게 쓰겠습니다. 네, 글자가 잘 안 보일 것 같아가지고. 자, 손익계산서 볼게요.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는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된다 했죠? 그죠?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된다 했죠. 그럼 수익과 비용의 정의는 어떻게 되느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수익은 기분이 좋더라. 기분이 좋더라. 비용은 기분이 나쁜 거. 기분이 나쁜 거. 수익은 기분이 좋은 거. 비용은 기분이 나쁜 거. 다만 자산, 부채의 증감 변화를 수반하면서 기분이 좋아야 돼. 자산 부채의 증감 변화를 수반하면서 기분이 좋은 걸 수익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자산 부채의 증감 변화를 수반하면서 기분이 나쁜 것, 이런 게 비용입니다. 가령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제가 갖고 있던 노트북을 돈 받고 팔았습니다. 돈 받고 100만 원을 받고 팔았어요. 그러면 돈이라는, 현금이라는 자산 100만 원이 제한테 들어오니까 증가하겠죠. 그죠? 그죠? 근데 우리 회사가 뭘 하는 회사인지 알아봤더니 그 노트북을 만드는 회사들이, 노트북 방금 뭐 팔아드리죠? 노트북을 파는 회사라고요. 노트북을 파는데 노트북을 팔고 100만 원을 받았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일단 돈이라는 자산이 100만 원만큼 증가한다고. 그럼 대변에는 뭐라고 쓸 거냐? 조금 이따 공부하겠지만 수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수익. 자산 부채의 증가 매달을 수반하면서 기분이 좋네. 그럴 때 우리는 수익 계정 과목 중에 매출이라는 계정 과목을 씁니다. 매출. 그렇죠? 자, 그리고 비용. 자산 부채의 증가 변화를 수반하면서 기분이 나쁜 거. 이런 걸 우리는 비용이란다. 뭐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간단한 예. 청소 용역비가 들었다. 청소 용역비. 왜? 일하시는 아주머니한테 얼마 드렸는데 참 100만 원 드렸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업체에서 관리를 할 때는 잡급이라고 많이 표현하죠.
잡급, 그죠? 잡급이 100만 원이 발생했다. 잡급이라는 비용이 100만 원이 발생한 거야. 근데 비용으로 계산하려면 자산 부채 증감 배달을 수반해야 된다 그랬죠. 100만 원이라는 돈이 나갔다고 그 아주머니한테로. 자산이 감소하면서 비용이 발생하게 됐죠. 됐죠? 자산 부채 자본의 정의에 대해서 조금 수월죠. 수익과 비용은 기분이 좋은 거 수익, 기분이 나쁜 거 비용. 다만 자산 부채의 증감 배달을 수반하면서 기분이 좋고 나쁘고 해야 된다. 그죠?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들이 조금 읽어보시면 되겠나 싶어요. 넘어갑니다. 자, 16페이지에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현금흐름표는 기업체에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 왜 들어왔는데, 왜 나갔는데 이 내역을 파악해서 작성하는 거. 그게 현금흐름표입니다. 제 기억에는 2007년, 2006년, 2007년에 리만 브러더스 사건,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가 왔었죠. 그 당시부터 현금 흐름에 대한 중요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제가 그때 근무 아시아나의 기획팀에 있었는데 회장님 보고를 들어가면 회장님이 재무제표 중에 현금 흐름표만 보자 이러던 시절이 있었다고. 왜 그랬냐면 회사가 장사가 잘 돼. 장사가 잘 됐다는 얘기는 이문도 많이 남았겠죠. 이문도 많이 남았는데 도산하는 거야. 부도가 나버린다고. 왜 부도가 나는데? 그런 건 흑자도산이라고 그러죠. 장사는 잘 되는데 대금 회수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금 회수가. 그래서 부도가 나버린다고. 그런 걸 흑자도산이래요. 그런 것 때문에 현금 흐름에 대한 중요도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굉장히 높아졌다고. 그러면 기업체의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될 건지 미리 사전에 예측을 하고 4월에 빵꾸가 날 것 같네. 그러면 은행이나 채권자를 찾아다녀가지고 돈 갚을 기간을 좀 연장해달라든지 아니면 추가로 대출을 받아온다든지 혹은 추가 출자를 해가지고 주주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한다든지 그런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현금흐름표다. 자, 자본면도표는 어떤 거냐? 이미 말씀드렸지만 1년 동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우리 회사의 자본, 내 돈이라고 그랬죠? 내 돈? 그죠? 그 자본의 변동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는 게 자본면도표다. 이 서식은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참고사항 보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19페이지 전반적인 고려사항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넘어갑니다. 자, 20페이지 재무제표 요소들의 인식돼 있죠. 자산, 부채, 자본을 인식할 때는 어떻게 인식할 거냐? 그죠? 앞으로 순차적으로 공부하겠지만 자산, 부채, 자본의 정의를 일단 충족해야 돼요. 자산, 부채, 자본의 정의를 충족하면 자산, 부채, 자본이 될 수가 있는 거라. 그러면 장부에다가 기입을 해야 되겠죠. 기입을 할 때 얼마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측정이 돼야 돼. 그럼 화폐금액의 신뢰성 있는 측정. 그러면 이제 장부에 분계라는 걸 통해 가지고 장부에 기입을 할 수가 있다더라. 자, 저 밑에 빨간 글씨 또 하나 보시면 중요성이라는 표현 있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어요. 중요하면 다 하고 중요하지 않으면 안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한 거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 건데 그건 기업체 특성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죠. 아까 계정 과목도 우리 회사 입장에서 그 계정 과목이 되게 중요하면 세부적으로 나눠가지고 관리를 할 거고 중요하지 않으면 뭉뚱그려가지고 하나로 관리할 거고 그거는 회사마다 다 특성에 따라서 달라질 거예요. 그렇죠? 됐습니다. 자, 21페이지 자산 인식, 부채 인식, 수익 인식, 비용의 인식 돼 있죠. 그죠? 우리는 분계를 한 차원 고차원적인 표현으로 인식과 측정 과정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면 인식과 측정 과정은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냐? 이 과정을 통해서 분계를 끊는데 우리 회계장부에는 기업의 경제적인 거래나 사건, 즉 회계상의 거래만 기재가 된다고 그랬어요. 회계상의 거래냐,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냐 이걸 구분해야 된다고. 그죠?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드렸죠. 그럼 회계상의 거래는 도대체 뭐가 회계상의 거래인데 재무상태표 요소, 손익계산서 구성요소,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증감 변화를 갖고 오는 게 회계상의 거래예요. 증감 변화를 갖고 오지 않으면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고 다시 돌아가서 우리는 회계상의 거래만 장부에다가 기입할 거라고. 그럼 다시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를 갖고 오는 거래만 장부에다가 기입할 거예요. 그럼 인식은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건데 이 거래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증감 변화를 갖고 오는지 여부 판단하는 거 그걸 인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식을 했어. 자산으로 인식을 했어. 부채로 인식을 했어. 수익으로 인식을 했어. 그러면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아야지 장부에다가 달겠죠. 그걸 측정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인식과 측정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분계가 가능한 거예요.
나와. 자, 22페이지에 발생기준이라는 표현이 좀 나옵니다. 발생기준. 저 밑에 빨간 글씨 보니까 현금기준 또 뭐 이런 거 있어요. 현금기준. 자, 뒤에 나오겠지만 지금 서두에 좀 소개를 해드리고 넘어갑니다. 자, 발생주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발생주의라는 표현은 지난 시간에 아마 돈 빌려주는 그 사례를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자, 돈을 10억을 빌려줍니다. 10억을 빌려주는데 1년만 빌려줍니다. 1년 빌려주는데 이자는 10% 받기로 했습니다. 뭐 이자 10% 받기로 하면 이자가 1억이겠죠. 그죠? 근데 그 이자를 언제 받기로 했냐면 원금 회수할 때 받기로 했어요. 근데 돈을 1월 1일에 빌려주면 좋은데 7월 1일에 빌려주는 거예요. 자, X 1년도 X 2년도. 자, X 1년도 7월 1일에 돈을 빌려줍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빌려줬다가 6월 30일에 이자를 회수하기로 했어요. 1억. 이자 1억. 그죠? 자, 요걸 가지고 현금주의가 어떤 건지 그리고 발생주의가 어떤 건지 조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현금주의라는 얘기는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할 때 붕괴를 끊는 걸 현금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회사의 경리 담당자가 붕괴를 이렇게 끊었다 그 얘기예요. 언제? X 2년도 6월 30일에 이자 1억 돈으로 받았다고 볼게요. 그럼 아직 붕괴 끊는 건 안 배웠지만 제 입장에서 현금이라는 1억 원 금액이 제 입장에서는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다고. 그러면 자산의 증가는 조금 이따 볼 거지만 차변했습니다. 현금 1억. 하면 자, 대변에는 뭐라고 썼는데 대변에는 이자 수익이라고 수익의 발생을 대변했습니다. 수익 1억. 자, 우리는 지금 돈이 들어온 시점에 인식과 책정 붕괴를 끊었어요. 이렇게 하는 걸 우리는 현금주의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회계는 발생주의에 입각해 있습니다. 물론 재무제표 구성요소 중에 현금주의에 입각해서 작성하는 재무제표가 있어요. 그건 현금 흐름표입니다. 현금 흐름표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발생주의에 입각해서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도대체 발생주의냐 뭐냐 이거야. 발생주의가. 요 사례를 가지고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이 1억이 발생했다고. 근데 이 1억이 발생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1년 동안 돈을 빌려줘가지고 만기에 원금 회수하는 시점에 갑자기 수익 1억이 빵 이렇게 발생된 거냐? 그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이 이자 수익은 어떻게 발생된 건데? 7월 1일에 돈을 빌려주면서부터 연속적으로 계속 이자가 발생하는 거지. 계속 이자가 발생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요날 한 번에 다 회수하지만 이자는 계속 발생하고 있었다고. 하루하루. 그러면 기업회계 기준서에서 이 수익을 발생주의에 따라서 처리하라고 하고 있다고. 그럼 발생주의에 따라서 처리를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 보호기한 말시점을 기준으로 붕괴를 하나 끊어놓자 그 얘기. X1년도 말시점. X1년도 말시점에 어떻게 붕괴를 끊어놓는데 1년치 이자 중에 X1년도에 반년치 이자 5천만 원이 발생했을 거다 그 얘기야. 그리고 X2년도에는 실질적으로 나머지 5천만 원만 발생했다고. 그래서 X1년도 말에 아직 이자 돈으로 받지는 못했지만 이자 수익을 반만큼은 먼저 인식을 해야 된다. 이게 발생주의예요. 그럼 붕괴를 끊으면 어떻게 되는데? X1년도 말이 이렇게 됩니다. 차변에 그리고 대변.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이 5천만 원만큼 발생합니다. 그럼 차변에 돈을 받았냐 이거야. 돈을 아직 안 받았죠. 그럼 돈을 안 받으면 뭐라고 달 건데? 미수이자라는 자산 계정으로 다는 거예요. 미수이자. 됐죠? 그럼 X2년도에는 어떻게 분계가 이루어지냐? X2년도 6월 30일에는 차변에 돈이 이제 1억이 들어오겠죠. 현금 1억. 그럼 대변에 이자 수익은 얼마인데? 이자 수익 반전치 거 인식해야지. 반전치 거. 반전치 거 5천만 원 인식해야지. 5천만 원. 그죠? 그럼 뭐 아직 공부를 안 했지만 차변과 대변에 같은 금액이 들어가야 된다던데 그런 게 복식폭이라고 그러던데 거래의 이중성이라고 표현하던데 맞습니다. 차변과 대변이 같은 금액이 들어가야 돼요. 즉 같지 않죠. 차변은 1억이고 대변은 5천만 원이잖아요. 이 5천만 원의 차이. 이 5천만 원의 차이가 X1년도에 미수이자로 계산했던 금액을 회수하는 형태로 분계를 끊어요. 그래서 미수이자라는 자산을 감소시킵니다. 이렇게 분계 끊는 걸 우리는 발생주의라고 표현해. 자,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바꾸는 과정. 제일 간단한 예가 이겁니다. 제일 간단한 예가. 그럼 다시 현금주의는 도대체 뭔데? 현금이 들어왔을 때 그 사실을 분계를 해. 분계를 한다는 얘기는 인식과 측정을 한다 그 얘기야. 그런데 발생주의는 뭔데? 발생한 기간에 걸쳐가지고 인식과 측정을 하는 거지. 그런데 현행회계는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현금 흐름표만 현금주의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재무제표, 손익계산서라든지 재무상태표 이런 건 전부 다 발생주의에 입각해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발생주의로. 됐죠? 자, 밑에 3번에 재무지표 구성요소의 측정 방법을 되죠. 다음 페이지 보니까 역사정원가, 현행원가, 실행 가능가치, 다음 페이지 뭐 현재가치 되어 있죠. 그죠? 자, 이것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다 쓰셨나요? 잘 안 보이실까봐 좀 걱정이 됩니다. 자, 이제 화폐금액 구성요소 측정 방법이라는 얘기는 금액을 도대체 얼마로 달 거냐. 화폐금액은 신뢰성 있는 측정이 필요한데 도대체 금액을 얼마로 달 거냐 그 얘기예요. 그때 금액을 얼마로 달자라는 설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역사적 원가로 달아야 된다. 현행 원가로 달아야 된다. 실현 가능 가치로 달아야 된다. 간단한 예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역사적 원가는 도대체 어떤 거냐. 제가 회사에서 쓸 컴퓨터를 한 대 사왔어요. 우리는 컴퓨터를 판매하는 회사는 아니에요. 회사에서 쓸 컴퓨터를 한 대 사왔다고요? 한 대 사왔는데 얼마에 사왔는데? 컴퓨터 한 대 100만 원에 샀어요. 100만 원에. 됐죠? 그런데 이 컴퓨터를 쓴 지 벌써 10년이 경과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100만 원이라는 돈은 10년 전에 컴퓨터 사올 때 들어간 돈이에요. 그때 이 100만 원, 이걸 역사적 원가라고 해요. 그럼 현행 원가는 뭔데? 현행 원가 10년 전에 100만 원 주고 산 이 컴퓨터 있죠. 이거랑 똑같은 컴퓨터를 지금 사는 거예요. 지금 사면 아무래도 인플레도 있었지만 기종이 신품종이 막 나오면서 값어치가 많이 떨어졌겠죠. 한 20만 원이라고 가정해. 한 70만 원이라고 가정해. 지금 똑같은 걸 사면은 얼마에 살 수 있는데 70만 원. 이게 현행 원가예요. 그럼 실현 가능 가치는 도대체 뭔데? 10년 전에 100만 원에 사왔던 이 컴퓨터 있죠. 이 컴퓨터를 10년 동안 쓰고 지금 갖다 판다고요. 지금 갖다 팔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데? 한 20만 원 받을 수 있대.
20만 원. 이걸 우리는 실현 가능가치라고 표현해. 됐습니까? 됐나요? 그리고 하나 더. 다음 페이지 보시면 현재 가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현재 가치. 현재 가치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요거부터 얘기합시다. 현행 회계는 장부를 작성할 때 역사적 원가로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장부에 10년 전에 사온 컴퓨터는 계속 100만 원으로 달려 있는 거예요. 역사적 원가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느낌이 잘 안 오죠?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우리 회사에서 사업하는 데 쓰기 위해서 땅을 하나 샀다고. 땅을 얼마에 샀는데 10억에 샀어요. 10억에. 언제 샀는데? 50년 전에. 강남에 있는 땅을 샀다고. 50년 전에. 그럼 지금 값어치가 얼마나 많이 뛰었겠어요? 그죠? 극단적으로 합시다. 10억에 샀어. 지금 값어치가 100억 샀네. 100억. 그렇지만 회사 장부에 토지라는 계정 과목에는 10억으로 달려있다고. 왜? 역사적 원가로 측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좀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10억이 아니라 원래 값어치는 100억인데 10억이라고 달려있으면 회사의 가치가 조금 평가절하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거는 전문가들의 판단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이 평가 차이, 그동안 50년이 흐르면서 90억의 평가 이익이 생겼죠. 그죠? 요거에 대해서 회계에서는 인정을 해주지만 세법에서는 인정을 안 합니다. 세법에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상장 기업체들은 세법에서 어차피 인정이 안 돼서 부인되기 때문에 역사적 원가로 그냥 달아줍니다. 역사적 원가. 왜? 원칙이 역사적 원가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죠? 넘어갑니다. 자, 현재 가치라는 표현에 대해서 조금만 보겠습니다. 자, 현재 가치는 무슨 얘기냐? 현재 가치는 자 보세요. 자 제가 물건을 팝니다. 물건을 팔아요. 사람들이 저한테 옵니다. 물건 얼마입니까? 이라는 거예요. 얼마입니까? 그 제형을 해요. 100원이요. 100원. 아 그래요? 근데 이걸 어쩌지? 지금 돈이 없는데? 그럼 제형을 해요. 못 사는 거지. 근데 사고 싶은데 혹시 이 대금을 1년 뒤에 드리면 안 될까요? 1년 뒤에? 1년 뒤에 드리면 안 될까요? 즉 외상거래를 하자 그 얘기야. 외상거래.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외상거래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 얼마 드려야 돼요? 110원이요. 110원이요. 그럼 그 사람이 저한테 그럽니다. 아까는 100원이라 해놓고 왜 110원이라 하냐고. 지금 돈을 주면 100원이라는 얘기지. 1년 뒤에 돈을 주면 110원이라고. 그러니까 왜 금액이 달라지냐고요. 아니 이 사람아, 내가 당신한테 1년 동안 100원을 빌려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1년 동안 100원 빌려준 거에 대한 이자를 엎어가지고 받아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110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 110원을 미래가치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100원을 현재가치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현재가치는 지금 현 시점에 물건을 팔거나 사거나 할 때 현금 판매 가격 상당에 그걸 현재가치라고 표현합니다. 현재가치.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업체들 보면 돈을 장기로 빌려온다든지 혹은 물건을 파는데 장기로 팔아요. 장기로 돈을 빌려온다는 얘기는 3년에 걸쳐가지고 원금을 갚으면서 이자랑 같이 지급하겠다. 장기 대여금, 장기 차입금 혹은 장기 매출 채권. 물건을 파는데 장기에 걸쳐서 파는 거예요. 무슨 물건을 그렇게 장기적으로 파는 경우가 있습니까? 조선업, 건설업, 특별 제작하는 특수 기계라든지 항공기 제조, 조선업 이런 거 배 하나 건조하는데 수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대금을 그렇게 분할해가지고 받게 된다고. 그렇게 되면 현행 회계는 원칙적으로 현재 가치로 평가한 금액, 앞으로 받을 돈을 현재 가치로 평가한 금액, 즉 지금 당장 현금으로 지불을 한다면 받을 수 있는 현금 판매 가격 상당의 이 금액으로 평가를 해서 장부에 계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처리하는 게 되게 복잡습니다. 현행회계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현재가치 평가가 주를 이루거든요. 그런데 우리 앞서서 봤던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하부유수의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즉 중소기업은 전문 인력이 부족하니까 회계 처리를 대충 편하게 해도 된다. 어떻게 편하게 해도 되는데 현재 가치를 가지 마라. 현재 가치를 가지 마라. 1년 뒤에 돈 얼마 받기로 했는데 110원. 그럼 110원은 그냥 평가해라. 110원은 평가해라. 현재 가치 평가 이런 거 하지 마라. 이게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입니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현행회계는 처음부터 끝까지 현재 가치 평가가 주를 이루거든요. 근데 중소기업은 그 현재 가치 평가, 주를 이루는 현재 가치 평가를 안 해도 된다고. 안 해도 되다 보니까 회계에 대한 필요성을 중소기업의 회계 담당자들이 많이 못 느끼는 거예요. 대부분 안 해도 되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세법 기준에 따라가야지 그 세법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초점을 맞고 포커스를 맞추고 현업에서 회계 처리를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발생했죠. 됐습니다. 그 정도 얘기하시죠. 자, 25페이지 보론 됐죠. 보론을 보지 말라는 게 보론. 넘어가세요. 회계사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세무사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그죠? 좋은 일을 합니다. 자, 챕터 2에 보시면 회계 순환 과정 이래가지고 거래 식별돼 있죠, 그죠? 자, 40페이지 보니까 경제적 사건과 회계적 사건도 있죠, 그죠? 기업 1년의 경제적 사건, 그죠? 일반적인 거래, 회계상의 거래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심심하실 때 천천히 읽어보시면 돼요. 자, 43페이지에 회계상 거래의 종류가 되어 있죠. 그래서 그림에 보니까 왼쪽과 오른쪽이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우리는 이미 공부를 했죠. 왼쪽이라고 표현 안 하고 차변이라고 표현한다. 오른쪽이라고 표현 안 하고 대변이라고 표현한다. 그죠? 자, 우리는 복식부기라고 해가지고 복식부기가 어떤 개념이냐? 현업에서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FM으로 장부하는 걸 복식부기라고 표현하더라,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죠? 이 복식부기라는 표현은 복식, 말 그대로 차변과 대변의 양쪽에 똑같은 금액을 기재해가지고 나중에 검증할 수 있는 자기 검증 기능을 갖춘 거. 그런 거 우리는 복식부기란다. 그럼 복식부기가 아닌 건 어떻게 하는 건데? 대충 하는 거다. 그러니까 대충 하는 게 도대체 어떤 얘기인데? 우리 학교 다닐 때, 학창시절 때 현금 출납장 같은 거 쓰잖아. 현금 출납장. 그죠? 네, 그런 게 이제 간편한 부기, 복식부기에 해당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다. 그럼 현업에서는 복식부기로 작성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복식부기 의무자라고 표현하고요. 그게 아닌 사람들은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표현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그러면 간편하게 대충 해도 된다는 얘기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간편장부라고 법에 정한 서식이 있습니다. 그 서식을 작성해서 신고해도 되는 자, 이런 사람들이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아니면 다 복식부기 의무자고요. 그럼 간편장부 대상자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참고서 한번 들어놓으시면 신규 사업자 혹은 업종별로 직전 사업년도 수익금액 기준으로 나뉩니다. 뭐 제조업이냐, 도소매냐, 뭐 건설업이냐 이런 업종에 따라서 7,500이 안 된다더라, 1억 5천이 안 된다더라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 기준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은 간편장부 대상자. 그게 아니면 복식부기 의무자. 복식부기라는 얘기는 차변과 대변에 같은 금액을 써가지고 이중으로 작성을 한다더라. 그래 뭐 거래의 이중성 이런 표현도 합니다. 그러면 차변과 대변에 어떤 내역들을 기재할 거냐 그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재무상태표에 차변에 자산,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이죠. 부채와 자본이죠. 그죠? 이것도 합성. 차변. 그리고 대변. 그죠? 그죠? 자, 한번 해보자. 자산은 차변에 있죠. 차변에. 그래서 자산이 증가하면 차변에 갖다 씁니다. 절대표적으로 돈이 들어왔다.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니까 차변에 쓰는 거예요. 차변에 쓰는 거예요. 됐죠? 반대로 감소하면 어떻게 되는데? 마이너스로 쓰는 게 아니라 상대 계정에 넣었습니다. 상대편에. 자산의 감소. 이거는 대변에 씁니다. 대변에 씁니다. 자, 그 다음. 부채랑 자본은 대변에 있죠. 그래서 부채와 자본이 증가하는 거는 대변에 씁니다. 부채 있으니까. 그리고 자본이 증가. 그럼 반대로 감소하면 차변에 갖다 씁니다.
부채의 감소 그리고 자본 감소. 됐죠? 그럼 이제 수익 비용 두 가지만 하면 끝이 나겠죠. 그죠? 수익 비용은 손익계산서를 살펴봅니다. 손익계산서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지. 플러스로 가정하자고요. 이익이 나타나고 이익. 이 이익은 누구 돈이라고 그랬어요? 내 돈이라 했죠. 내 돈. 이 이익이 그대로 내 돈으로 흘러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익이 많이 나면 내 돈이 증가하겠죠. 증가한다는 얘기는 자본이 증가하겠죠. 그죠? 그럼 결국 이익이 증가하면 자본이 증가하네. 그죠? 그런데 가만 살펴보니까 이익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이익이 증가하려면 수익이 증가하면 이익이 증가하겠네. 다시 수익이 증가하면 자본이 증가하겠네. 다시 수익과 자본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네. 그죠? 자, 그 다음 비용이 감소하면 이익이 증가하네. 비용이 감소하면 자본이 증가하네. 비용과 자본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네. 그죠? 갖다 써볼게요. 자, 수익부터 써보자. 수익이 증가하면 자본이 증가하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그럼 자본의 증가는 대변했으니까 수익이 증가도 대변. 반대로 감소하면 차변해. 자, 그 다음 비용 가지고 해보자. 비용은 자본이랑 반대로 움직이네. 자본이 증가하면 대변에 쓰네. 비용이 증가하면 차변에 쓰겠네. 반대로 비용이 감소하면 대변에 쓰겠네. 마무리할게요. 수익과 비용은 증가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발생했다고 표현합니다. 나중에 공부하시면서 배우시겠지만 자산부채 자본은 한 해가 끝나면 잔액이 그대로 다음 연도에 넘어가는데 수익과 비용은 한 해가 끝나는 시점에 잔액이 그대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상쇄됩니다. 이익, 손익이 얼마인지 그걸 따져보면서 상쇄된다고. 없어져 버린다고. 그게 무슨 말인데 작년에 매출액이 1,000억이었다고 해서 올해 매출액이 1,000억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잖아. 쌓여가는 개념, 저량의 개념이 아니라 흘러가는 개념이다. 유량의 개념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 플로우 개념이라고 표현합니다. 쌓여가는 스탁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익과 비용은 증가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발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수익의 발생, 비용의 발생.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발생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감소한다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용의 감소, 수익의 감소는 없습니다. 됐어요? 자, 분계는 이렇게 끊는 겁니다. 자산이 증가했대. 차변에다 쓰는 거예요. 얼마라고 쓸 건데 금액 측정해가지고. 됐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는 차변과 대변에 같은 금액을 측정해가지고 작성한다. 그래서 거래의 이중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차변에 4가지 쓰고 대변에도 4가지를 쓰네. 총 합치니까 8가지네. 그래서 거래의 8요소 이렇게 표현합니다. 됐죠? 큰 부담 없죠? 됐습니다. 자, 거래의 분석과 기록되어 있는데 요건 잠깐 끊었다가